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에도 좀 편히 쉬지 못하고 뉴스 보시면서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또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어졌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부터 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개장 전략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가 워낙 많았던 만큼 오늘도 바로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 건네시면서 반응을 주고 계신데요.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까지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고요. 선물 시장 괜찮던데 본장은 어떨지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송 팀에게도 파이팅하는 응원의 인사까지도 함께 건네주고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알찬 방송 만들어 갈 테니까요. 많은 채팅, 참여, 질문과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증시 상황 잠시 짚어보면서 저희는 이제 오늘 내용으로 출발을 해볼 텐데 우선은 3대 지수가 워낙에 좀 크게 낙폭을 보이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빠졌고 거의 반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금요일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기업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오늘 새벽까지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뉴스까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새벽 요정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롱타임 노스입니다. 아, 정말 우리 오은비 아나운서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분 다 주말도 잘 보내셨고 우리 은비 아나운서도 잘 좀 돌아오셨는지 근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 꿀 같은 휴가를 제가 방송 생활을 2020년부터인가 했거든요. 네. 처음으로 휴가를 가져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으로 휴가를 가져봐서 끝내주게 잘 놀고 충농증을 얻어서 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하게 나더라도 약간 이제 양해 그런 말씀부터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 정말 공손하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맞아요. 않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은비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예림 아나운서도 주말 동안 잘 충전하셨나요? 네, 주말 동안 푹 쉬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또 중부 지역에 많이 내리고 있고 여러분들 출근길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도 잘 충전해서 돌아온 만큼 힘차게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조금 분위기가 바뀐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와서 조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생겼지만 어쨌든 금요일장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실시간으로 뉴스 확인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야? 지금 네, 시세가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아? 이렇게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금요일장 리뷰부터 꼼꼼하게 해봐야겠죠? 네, 일단 전일장 미국 증시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미국 증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요. 2주 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 마감 후에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말았는데요. 네. 이날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렇게 낙폭을 좀 많이 키워갔고요. 결국 지난 4월이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발표한 날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반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며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중국에 다시 화해 제스처를 내밀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먼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낙폭을 더해갔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중국에 대한 갈등을 불식시키는 발언을 내놓자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59% 상승한 11만
4,800달러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도 다시 4,00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4,12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은 우리 돈으로 무려 1,100조 원 넘게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는 5% 안팎으로 크게 하락했고요. 뒤를 이어서 애플과 메타가 3% 넘게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2% 안팎으로 빠졌는데요. 기술주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무래도 반도체, AI 관련주들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급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지난주 주가가 40% 가까이 상승했던 AMD도 7%, 또 8% 가까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수위가 올라가게 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고요. 곧이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전망 속에 WTI는 4.24% 급락한 58달러 후반에 거래됐고요. 브렌트 역시 3.82% 하락한 62달러 후반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또 국제유가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눈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보시는 것처럼 30년물 국채금리는 9.2bp 하락한 4.64%에 거래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8.9bp 하락한 4.06%에 거래됐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7bp 하락한 3.53%에 거래됐는데요. 이날 미국 달러의 경우에는 그동안 강세를 보인 영향 탓에 매도 우위가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일본 여당의 연립 정권이 26년 만에 붕괴되고 말았죠. 다카이치 효과가 불투명해지자 엔화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처음으로 상승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이로와의 경우 프랑스의 새로운 총리가 등장할 거란 기대감의 상승폭을 좀 키워내나 했지만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사이마 르코르니 총리를 총리직에 다시 임명했습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150일엔 후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야간 거래소 한때 1,430원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결국 1,427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역외 환율에서는 1,429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선물 역시 이날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전일장 금선물은 0.7% 상승한 4,000달러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제 유가도 이제 WTI가 60달러 선을 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사이에서 이 발언의 타임라인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는 잠시 후에 또 우리 김예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릴 거고요. 잠깐 채팅창 보고 갈게요. 임순성님께서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어 예림 파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금요일 시장에서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희가 오늘도 우리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좋은 종목들 발굴해 볼 수 있겠죠? 가져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늘도 글로벌 IB 코너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은비 아나운서 만나볼 텐데, 은비 아나운서가 이집트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또 아는 시청자분들께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휴가 없이도 지금까지 SMR급 에너지를 보여줬던 거냐, 이런 채팅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그래서 한국 경제를 너무 사랑해요. 앞으로 충성을 다할 거고. 네. 한국 경제 제가 올 5월에 이제 왔거든요. 이렇게 꿀 같은 휴가를 주셔서 제가 더 이제 파이팅 넘치게 오늘도 아주 재빠르게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3월에 오셨어요. 아, 3월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 첫 맞다. 만남 네, 시기를 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좀 재빠르게 많은 소식들을 가져왔는데, 뭐 잠시 후에도 제가 이제 또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이슈를 통해서 전해드릴 거지만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메가캡뿐만 아니라 미들 스몰캡까지 좀 우수수 주가가 하락하는 맞아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조금 더 추가 이슈를 붙이자면은 제가 간밤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트루스 소셜에 뭔가 글이 올라왔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제가 바로 이 코인 마켓캡부터 켰어요. 그렇죠.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장 안에서 이 코인의 흐름대로 또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가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슈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애프터마켓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모더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소식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모더나가 개발 중인 암 치료용 mRNA 신약의 임상 결과를 곧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모더나 측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 독일에서 유럽 종양학회 2025가 열리는데 여기서 mRNA 4359라는 신약 후보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될 내용에는 임상 결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약물이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모더나는 이 약이 현재 임상 2단계에 들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또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mRNA 4359는 이 몸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도록 돕는 그런 치료제예요. 특히나 암세포가 몸의 면역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PD-L1과 IDO1이라는 이 두 가지 경로를 동시에 겨냥을 해서 면역 세포가 다시 암을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번 임상에서는 이 약을 머크의 항암제죠. 키트루다와 함께 투여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그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모더나는 이번 연구 결과가 면역 관문 억제제, 즉 키트루다 같은 기존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던 흑색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기장안에서 반응이 어떻게 올지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소식 오늘 은비 아나운서가 정말 방송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는 과정에서 발빠르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화면 금요일장이나 애프터마켓에서는 당연히 반영될 수가 없었지만 오늘 프리마켓과 정규장에서부터 해당 소식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선물 시장 흐름과 마켓 무버 잠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 까먹고 제가 먼저 해버렸네요. 제가 그러면 잠시 지수 선물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이렇게 속보를 또 발빠르게 마음이 처리를 앞서갔어요. 제가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은비 아나운서가 앞서 코인 시세도 바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확실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코인 마켓에서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미증시 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나스닥이 1% 넘게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락폭이 금요일장에서 가장 깊었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반응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1.1%대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이 선물 시장 장 초반 직후 흐름에는 거의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S&P도 0.8% 오름세, 다우도 0.6%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네요. 은비 아나운서가 네. 저희가 애프터마켓 무브를 오늘 볼 수 없는 월요일이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뭐. 자, 메타로 바로 가보시죠. 네, 메타도 주말 사이에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메타가 이 새로운 인재 합류가 또 했었다라는 소식이 뜬 건데요. 바로 싱킹 머신즈 랩이라는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앤드루 털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오픈 AI의 전 CTO였던 미라 무라티가 세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데요. 이 보도를 봤더니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한때 미라 무라티에게 직접 나는 너의 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무라티가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커버그는 전략을 좀 바꿨죠. 회사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 직원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이직 제안을 했었고요. 털록도 그때 제안을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타가 그때 그에게 제시한 조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대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2조 원에 가까운 그런 보상 패키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소 6년에 걸쳐서 지급되는 성과급과 주식 보상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건 거의 역대급 스카우트 조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가 지금 이렇게 인재 영입에 아주 혈안이 나 있다라는 추가적인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의 움직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하나를 통째로 인수하려다가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핵심 인재들이 영입했다. 쏙쏙 빼고 있죠. 정말 얼마나 눈독을 들였을지 그 부분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오늘장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정규장에서는 뭐 소폭의 약세 보였는데 시장 흐름에 비하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2% 넘게 올랐었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장중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약
약가 인하 협약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장이 끝난 뒤에 우리 시간으로는 한 오전 6시쯤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약값 인하 협정을 체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 9월에 화이자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협약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번이 2번째 사례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이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환자들에게 약을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직접 판매를 해야 되고요. 또 영국 본사에서 벌어들였던 수익 중 일부를 미국으로 다시 들여와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이 제조와 연구 개발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 새 공장을 지어서 3,6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대신에 정부는 3년 동안 의약품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교환이 오갔던 거죠. 주가는 정규장에서는 아주 살짝 하락을 했는데 애프터 마켓에서는 이 소식이 점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무려 2%가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사실 이 어젯밤에 은비 아나운서가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 단체 채팅방에 메가캡 특징주만 한 1억 년 해도 되냐. 그렇죠. 이런 코멘트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슈가 많았다는 거고 사실 금요일장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이슈의 어떤 맞아요.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아스트라제네카도 해당 내용 또 오늘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금요일장에서 참 많이 아팠던 게 이 반도체주였죠. 앞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랑 살펴봤을 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내렸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또 개별 소식까지 있으면서 낙폭을 좀 깊게 가져갔던 기업 바로 퀄컴이 있죠. 네, 퀄컴은 이제 중국 정부가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퀄컴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오토톡스를 인수하면서 이 사실을 중국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중국 당국은 지난 3월에 이 거래는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퀄컴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퀄컴은 우리는 추진 계획이 없어 이렇게 답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인 6월에 별다른 신고 없이 인수를 마무리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요. 퀄컴도 이 부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사가 퀄컴이 인수 과정에서 중국의 반독점법을 어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미국 회사를 중국이 조사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퀄컴이 중국 시장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퀄컴은 샤오미라던가 오포 아니면 비보 같은 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에게 칩을 공급하고 있고요. AI 반도체나 통신기술 같은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아주 깊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인수가 자국의 이 시장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서 퀄컴은 7%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결국은 맞았다. 그쵸, 약간 그쵸. 이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저희가 반도체주가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도 좀 낙폭을 크게 가져갔던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MKS 인스트루먼츠라는 회사인데요. 여긴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이 MKS가 약 10억 달러 규모의 특수화학 사업부를 폐기로 하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회사는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 우리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요. MKS는 이미 전문 자문사를 고용해서 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현재 여러 인수 후보와 사모펀드가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최종 거래는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부분은 2021년에 이 MKS가 아토텍이라는 회사를 51억 달러에 인수할 때 함께 들여왔던 사업부인데요. 매년 약 1억 달러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곳은 첨단 표면 처리 기술인 즉 반도체나 전자부품을 만들 때 표면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특수 화학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팔겠다라는 거죠. 다만 MKS는 이 사업 전체를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도체나 PCB, 인쇄 회로 기판이죠. 이렇게 핵심 장비를 만드는 일부 부분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 부문에서 조금은 방향성을 조정을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MKS 인스트루먼트는 정규장에서 10% 가까운 내림세로 금요일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들은 저는 섹터가 이 섹터를 지금 볼 때가 오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먼저 두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IB 투자 의견으로 석탄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어 내추럴 리소스 그리고 피바디 에너지인데요. 제프리스가 석탄 산업, 이 석탄 기업들이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코어 내추럴 리소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30% 정도 상승 여력에 있는 12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피바디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도 역시나 매수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42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제프리스가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AI가 워낙 전력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면받고 있었던 석탄 산업에도 다시금 기회가 온 거죠. 실제로 최근 발전용 열탄 수요가 지난해보다 15%나 증가했고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연간 10억 톤에 달했던 석탄 소비량이 최근 4억 톤 아래까지 주저앉았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석탄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프리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노스다코타, 몬태나, 와이오밍 등 연방 토지를 석탄 채굴을 위한 용도로 임대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개방했고요. 미 에너지부는 석탄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돈 약 8,7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보호청에서는 석탄재 처리 규제 준수 기한을 연장해서 발전소들의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이 조치를 얼마 전까지 폐쇄 위기에 놓여 있었던 일부 석탄 발전소들은 가동을 다시 재개했고요. 신규 광산에 대한 허가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으로 당시 코어 내추럴 리소스와 피바디 에너지의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코어 내추럴 리소스는 AI 데이터 센터와 공업용 전력 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또 때문에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피바디 에너지도 원래는 환경 규제랑 석탄 가격의 폭락으로 파산까지 겪었었는데 네. 지금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프리스에서는 두 기업들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때라며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제 석탄 기업들도 AI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석탄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점차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어 내추럴 리소시스 티커는 CNR이고요. 목표 주가 125달러 제시됐습니다. 피바디 에너지 목표 주가 42달러 선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주봉 월봉상 반등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기업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아마 주부분들이시라면 익숙한 기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기 하면 이거, 또 믹서기 하면 이거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신지? 샤크닌자. 네, 맞습니다. 바로 샤크닌자입니다. 주부세요? 아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썼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다이슨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다이슨의 대안으로도 샤크 청소기를 많이 찾으시고 계시는데요. 그쵸.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홈쇼핑이 된 것 같은데 절대 PPL은 아니고요. JP모건이 샤크 닌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고 심지어는 주목해 볼 만한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샤크 닌자의 펀더멘탈이 강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의 매출, 이익, 현금 흐름, 부채 수준, 마진 등 이 전반적으로 회사의 상태는 좋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매출 총 이익률이 50%에 달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매출 둔화가 좀 보이긴 했지만 이건 제품 출하 시점이 조정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 소비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합니다. 내년에 나올 신제품 라인업이 주목되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 JP모건에서는 AI나 반도체 등 일시적인 테마에 휩쓸리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샤크 닌자만의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매출을 확장하는 브랜드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글로벌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명 유튜버들이 샤크 닌자 제품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는 유명 코미디언 케빈 하트가 또
축구 스타죠. 데이비드 베컴이 글로벌 앰버서더로 합류해서 홍보 효과를 노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미용기기,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도 사업 분야를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출시하기 좀 되긴 했지만 다이슨 에어랩처럼 편리하게 머리를 단장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도 내놓고 있죠.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이슨과의 경쟁이 주목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측면에서는 샤크닌자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샤크닌자 매출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크닌자 티커는 SN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검색 포털에 샤크닌자 검색을 하셔도 바로 이 무선 청소기, 뭐 드라이기 같은 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떠오르기도 하고 다이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색상만 바꿔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맞아요.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비싸요. 그런 면과 좀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저도 약간 말하다 보니까 홈쇼핑이 되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라는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바로 마지막 종목 가볼까요? 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로벌 IB 종목은 기업 이름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리틀 휴즈입니다. 네. 원래 발음대로 하면 리틀 퓨즈가 맞는데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리틀 휴즈라고 표시돼 있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기업이 석탄 관련 기업들이었죠. 코어 내추럴 리소스나 피바디 에너지가 AI를 위해 석탄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면요. 리틀 휴즈는 전기들이 과열되지 않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이름 그대로 작은 퓨즈를 통해서 전기 회로를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요. 전류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전력을 제어하면서 과열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죠. 베어드에서 리틀 휴즈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290달러에서 31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일단 앞서 전해드린 대로 리틀 휴즈가 AR 전력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걸 안정적으로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리틀 휴즈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이유로는 요즘 전기차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동 수단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네. 전기차부터 전기 트럭, 항공기, 선박까지 전반적인 교통 분야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리틀 휴즈의 부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투자를 대규모로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워낙 AI나 전기차 등 이 전기의 친화적인 사업 구조가 탄탄하게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면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가 많은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틀 휴즈를 두고 작지만 강한 전기의 파수꾼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리틀 휴즈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작지만 강한 리틀 휴즈 앞으로 전력 관련주로서 어떤 활약을 나타낼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솔깃하게 되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리틀 휴즈, 지금 티커는 LFUS고요. 목표 주가 310달러로 베어드에서 상향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채팅창에서 지금 문어 예림 아나운서 홈쇼핑 진출하나요? 라고 페이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뭐 그런 만큼 글로벌 IB 코너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딱 저희 맞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난 4개의 종목도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는 메가캡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 AMD 소식 바로 체크해 볼까요? 네, 중국이 엔비디아 같은 해외 반도체 수입을 더 강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 세관이 주요 항구에서 AI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검사를 훨씬 더 까다롭게 강화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중국 시장용으로 만들어진 엔비디아의 뭐 H20이라던가 RTX 프로 6000D 같은 칩이 현지 기업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 조사가 모든 첨단 반도체로 확대가 됐어요. 그 이유는 이 고성능 미국산 칩이 밀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심지어 과거에 반도체를 수입했던 그 기록까지 다시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이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조금 더 키우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중국의 기술이 엔비디아의
기술의 중국 전용 칩 성능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이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 쪽에서도 대응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미국 상원이 최근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첨단 AI 칩 제조업체들이 중국보다 미국 고객을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초당적으로 추진된 법안이라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자라는 명분이 굉장히 강했지만 반면에 이 업계에서는 이게 오히려 글로벌 판매 전략에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 법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닌데요. 하원에서 수출 통제 조항이 빠진 별도 법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을 조율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MD 쪽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AMD와 자회사 이 자일링스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무담보 선수리 채권 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전망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 건전성과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시나 이 반도체 기업들은 피해가기 힘들었죠. 주가는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AMD가 이 연휴 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낙폭을 좀 더 깊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 7% 넘게 빠졌고 엔비디아도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 채팅창에 지금 5분봉 샤이닝 로드님께서 오늘 미국 빅테크 주가는 어찌 될지 앞서 이 지수 선물에서 나스닥이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장 전망은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7이 전반적으로 좀 고전하는 시장이었는데 저희는 애플 소식 체크해 볼까요? 네, 애플이 곧 최고 운영 책임자 제프 윌리엄스의 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부 핵심 인사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서비스 부분을 맡고 있는 에디 큐 부사장이 앞으로는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팀까지 함께 이끌게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는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여기에 더해서 애플워치 운영 체제 관리까지 함께 맡게 된다고 해요. 참 많은 일들을 맡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 인사 조정은 단순하게 뭐 자리 이동이다 이것보다는 애플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려는 이런 전략의 일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내년에 선보일 헬스 플러스 구독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서비스 부분 안에서 웰니스, 즉 건강관리와 라이프스타일 분야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인수 소식도 주말 사이에 전해졌는데요. 애플이 컴퓨터 비전 스타트업인 프롬프트 AI를 사실상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인수는 회사를 통째로 이렇게 사들이는 것보다는 인재 확보와 기술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프롬프트 AI의 핵심 기술과 인력은 앞으로 애플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키 사업부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메타에 이어서 애플도 좀 인재 확보에 힘을 쓰는 듯한 그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는 점 저희가 앞으로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저희 알파벳으로 바로 가볼까요? 영국의 이 경쟁시장청이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 그러니까 이 시장 영향력이 너무 큰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게 구글이 일반 검색과 검색 광고 분야에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실제로 구글은 영국 시장 전국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글을 쓴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지정에는 구글의 AI 비서 제미나이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검색 결과에 AI를 활용하는 기능인 AI 오버뷰와 AI 모드는 적용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구글의 AI 검색 서비스 일부가 감시와 규제 틀 안에 들어갔게 됐다 이런 뜻이죠. 경쟁시장청은 시장의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 지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구글은 또 바로 반박을 했어요. 이런 개입이 오히려 영국의 기술 혁신과 성장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AI 시대의 새로운 제품을 빠르게 내놓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다만 이번 지정이 곧바로 불법이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 당국도 이번 조치는 당장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테슬라 뉴스를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서부터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래요? 유럽 시장에 대한 이를 갈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주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어요. 네,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모델 Y의 새로운 스탠다드 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이번에 나온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은 겉모습이나 기본 구조는 거의 그대로예요. 다만 안을 보면은 이 가죽 시트가 직물 시트로 바뀌었고요. 2열 터치 스크린이나 통풍 시트 같은 이 편의 기능이 조금은 빠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옵션을 줄여서 상품성이 아주 조금은 떨어진 버전이 된 거죠. 최근에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가 줄고 있어서 가격 인하로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모델 Y 스탠다드 버전의 독일 판매가는 약 39,990유로로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한 5,000유로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기존보다 약 10,000유로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 모델을 올해 11월이나 12월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요 유럽 시장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 잠정 통계가 나왔는데 테슬라가 9월 한 달 동안 상하이 공장에서 98,812대를 출하했다고 해요. 작년 같은 달보다 약 2.8% 늘어난 수치로 연말에 이제 또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출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렇게 아주 호재성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규장에서는 5%는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 하락의 여파를 영향을 좀 크게 가져간 테슬라였는데 저희가 유럽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메가캡 특징주로는 마스터카드가 대기하고 있네요. 네, 지금 마스터카드와 코인베이스가 영국 런던의 핀테크 기업인 BVNK 인수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처럼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술의 강점을 가진 그런 기업이에요. 아직은 협상이 끝난 건 아닌데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거래 규모는 약 15억에서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제가 또 환전을 바로 해봤죠. 2조에서 3조 원 정도로 그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 통한 현재 코인베이스가 마스터카드보다 인수 협상에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만약에 이번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분야에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수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두 회사의 앞으로의 행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카드는 정규장에서 1%대, 애프터마켓에서 1%대 역시나 하락세를 더했지만 그래도 핀테크 관련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런 신발끈을 다시 묶어가고 있다는 점. 그쵸. 특히나 이 BVNK가 정말 뭐 비자나 이 시티은행에서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만큼 핀테크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메가캡 특징주 살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로 가볼 텐데 우선은 워낙 주말에 뜨거웠던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 타임라인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토요일 아침에 미장이 어떻게 됐을까 확인해 보신 분들은 모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적으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금 가시화되면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무려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게 증발했고요. 암호화폐도 코로나19 시절이었죠.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하루였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잘 될 것이라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중국이 불황을 겪는 걸 원하지 않고 자신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일단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고 또 아직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좀 전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봉합될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중 관계가 어떻게 다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게 순차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우리 시간으로는 자정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중국에
미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증시에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요. 하필 이날이 또 가자 지구의 휴전 합의가 이행된 날이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3,000년간 혼란과 전쟁에 빠졌던 중동 지역의 평화가 찾아온 날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날에 이런 수출 통제를 발표하냐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심기가 제대로 불편해진 점을 확실히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또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에는요. 다음 달 1일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 외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모든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규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미중 관세 전쟁 두 번째 서막에 다시 올랐다고 할 수 있었죠. 이어서 우리 시간 오전 7시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로 관세 부과 시한을 정한 거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지금 중국에 관세가 얼마나 부과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일단 상호관세 34%는 11월 10일까지 유예 중이고요. 펜타닐에 대한 관세 20%는 현재 적용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100%를 11월 1일부터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거고요.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요. 기존에 선언했던 50에서 100%의 관세도 추가로 들어갈 명분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조금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지만 어찌 보면 약간 감정적으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에 좀 뿔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중국의 반응도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히토류 자체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협상 카드이기 때문일까요? 중국도 이번에는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얼마 전에 열병식에서도 보면 푸틴 대통령까지 초대해서 세례를 과시했었고요. 이어서 바로 히토류를 무기 삼고 수출 통제까지 발표한 걸 보면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확인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중국 정부는 싸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는 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행위라며 걸핏하면 고액의 관세로 위협하는 미국의 태도는 중국과 공존하려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100%의 관세 인상과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걸 두고는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랫동안 반도체 장비나 칩을 포함해 규제를 해왔다며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000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리스트는 900여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협상 의지를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대비는 좀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코발트, 안티몬, 탄탈럼, 스칸듐, 텅스텐, 인듐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일단 미사일 탐지 기술이나 레이더 등 국방 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광물들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월가에서도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네. 프리덤 캐피탈 마켓에서는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인 협상 전략일 수 있다며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협상의 일환일 수 있다고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시가 조정된 만큼 또 다른 매수의 기회라 생각하라 이런 건데요. 중화권 쪽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홍콩 로터스 자산운용사에서도 양국이 모두 다가올 협상에 올인하기 위해 지금부터 협상에 들어간 거라 본다며 어차피 그동안 중화권 증시도 과열됐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회복되려면 잠시 조정 기간을 돌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밤에 개장날 미국 증시도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전반적인 글로벌 IB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조정이 마침 필요했던 순간에 좀 핑곗거리가 있었다. 이런 네. 시각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이 선물 시장에서의 3대 지수 흐름도 살펴봤을 때 상승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 지금도 나스닥 선물은 1.41%, S&P 1.02% 오름세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는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저 특징주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딧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최근에 액티브 유저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다 했었는데 좀 다시 한번 어떤 반전의 기미를 가져올 만한 소식이 있나 봐요? 네, 레딧이 광고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 광고업계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샤브 파르자미를 새 영업 부분 수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 파르자미는 세계적인 광고 대기업인 WPP 산하 그룹 M의 이 북미 CEO를 지냈던 인물이고요. 광고 생태계를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인사는 레딧이 광고 매출을 늘리고 영업 체계를 한층 더 전문적으로 바꾸려는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레딧은 유저들이 올리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콘텐츠들 때문에 광고주들이 선뜻 대규모 캠페인을 진행하기 어려운 플랫폼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그런 이미지를 바꾸고 대형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레딧도 장기적으로 좀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독시미티라는 회사인데 9%대에 빠졌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이 독시미티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의료 전문가용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데요.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 이유가 JP모건이 독시미티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췄기 때문이에요. JP모건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싸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제약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만 JP모건은 독시미티가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인 거는 맞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같은 업종의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보다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주당 62달러로 유지를 했지만 내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 대비 이 비이익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을 했어요. 즉, 회사의 가치가 현재 실적보다 다소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는 독시미티의 매출이 제약사들의 이 디지털 마케팅 확대에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점을 꼽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규제 정책이 바뀌거나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이 독시미티의 광고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의료 인력 부족이나 높은 이직률 같은 업계 전반의 문제도 독시미티 플랫폼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주가가 9.59%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독시미티 아쉬운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5분봉 샤이닝 로드님께서는 독시미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기업들 참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 보면은 또 새로 알게 되는 종목들도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도 거의 10% 가까이 주가가 크게 내렸던 종목이 있죠? 네, 여기도 이름이 좀 생소할 겁니다. 모자이크라는 회사인데요. 비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의 일부를 미리 공개를 했는데 결과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에요. 우선에는 이 염화칼슘의 생산 판매량은 약 230만 톤, 인산염의 판매량은 160만 톤으로 집계가 됐어요. 하지만 인산염은 이 배 운송 지연 때문에 생산량 170만 톤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브라질 자회사인 모자이크 페르틸리 잔치스의 3분기 판매량은 280만 톤으로 2분기 대비 25%나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부터 계속됐던 인산염 공장 복구 지연 문제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8월 정비를 마친 뒤에 잠깐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긴 했는데 곧 리버뷰 황산 공장에 기계 결함이 있었고 9월 중순에 바토 시설의 전력가스 공급 중단이 겹치면서 생산이 다시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생산량은 지난 분기보다 늘긴 했는데 경영진이 기댄 수준에는 못 미치게 된 겁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됐고 지금까지 투자해온 설비 개선 효과 덕분에 앞으로는 안정적인 생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자이크 살펴봤고요. 오늘 은비 아나운서가 준비해온 내용이 참 많은데 제가 정말 다 하고 싶거든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전했는데 시장 때문에 약간 하락전환했던 기업 로켓랩 소식 볼까요? 맞아요. 로켓랩이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 잭사와 새로운 위성 발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로켓랩은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2차례의 위성 발사를 맡게 됐는데 첫 번째 발사는 12월이 예정입니다.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이 이제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세틀라이트4라고 할게요. 어허. 이 세틀라이트4 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발사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여러 위성과 카메라, 안테나가 함께 실리는 잭사의 공동 발사 미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계약은 로켓랩이 일본의 규슈 우주개척자 연구소와 다중발사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요. 이제 로켓랩은 잭사를 비롯해서 일본 우주 산업 전반에 이 성장을 돕는 핵심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로켓랩의 주가는 9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보여줬는데 그쵸. 이후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덩달아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로켓랩은 민간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골든돔에도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국방 사업인데요. 로켓랩은 최근에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개발 업체인 고에스트를 인수하면서 이 차세대 방위 산업의 핵심 주 계약자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로켓랩은 신고가를 경신 후에 하락 전환했었는데 오늘장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가 화이자와 메세라라는 증시에 또 주인공이 있었다면 하락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던 그쵸. 기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깜짝 놀랐어요.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인데요. 기네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바이오 기업인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피틱스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사실 두 회사는 이미 면역 질환 치료를 위한 경구용 신약 후보를 함께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 약물에 대한 상업화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타고니스트의 지분도 약 4% 보유 중이에요. 즉 원래부터 전략적 파트너 관계였던 셈이었죠. 만약에 이번 인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존슨앤존슨은 일본 제약사 다케다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또 다른 신약인 루스퍼타이드에도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약은 희귀 혈액암 치료제로 후기 임상 단계에서 효과가 입증된 후보 약물이에요. 결국에는 존슨앤존슨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면역 질환과 항암 치료제 두 축을 강화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더 넓히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피틱스의 주가는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반면 존슨앤존슨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존슨앤존슨도 시장에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타고니스트 테라피틱스 정말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아쉽다. 같은데 뒤에 이 히토류 관련주가 올랐었고 암호화폐 관련주가 내렸었던 점도 은비 아나운서가 준비했다는 내용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선영 대표님과 시장 전략으로 돌아올게요.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시장 전략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네네. 금요일장 네. 월가의 공포지수 급등하고 정말 큰 폭락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금요일장이요? 뭐 저희 금요일날 그때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뭐 누르면 그냥 매수 기회를 삼으시면 되고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국장 지금 시작을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변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정 아니에요. 변동성이라고 표현했던 만큼 일단 이번 명절에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협상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진전을 보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미국 협상이든 미국 뭐 중국 협상이든지 간에 명절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없죠. 네, 그 얘기는 그냥 그 전에 게 그냥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 혹은 뭐 명절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매물 그것들이 오늘 다 몰려가지고 아마 이번 주 월화 뭐 길어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예상 체결 지수 잠시 화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2%대의 내림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좀 유화적인 메시지, 네. 우리 중국을 해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메시지 하나하나로 분위기가 훅훅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메시지를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유화적인 메시지가 맞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은 오히려 미국은 그냥 위에서 중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뭐 중국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뭐 우리는 뭐 니들 뭐 건드릴 거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뭐 실수란 단어도 있었고. 네, 뭐 더 친하게 생각이 있고 니들 지금 뭐 침체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여전히 미국이 위에서 이제 중국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으로 이제 멘트라는 것들이 맞고요. 네. 그걸 뭐 당연히 중국에서는 이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중국의 자국 입장 자체가 지금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상황이 안 좋은 걸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히 좀 중국의 길을 살려주면은 뭐 미국이랑 협상을 잘하면서 좀 뭔가 중국이 바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하나예요. 뭔가 모양 빠지지 않게 이 협상이 잘 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건데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뭐 이건 정치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협상을 진행했을 때 저는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 협상의 주 타겟이 중국이고 근데 그쵸, 중국만 네. 때리면 중국이 또 왜 우리만 때리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때리면서 일석이조죠. 사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올려가지고 미국이 각 국가에 대한 어떤 이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손실률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무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석이조였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쭉쭉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판대장에 중국까지 이제 상황이 오게 된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진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가 곧 있으면 이제 개장 상황을 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우선 개장 상황 저희가 점검해보고 대표님과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미증시 이번에 금요일장 폭락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좀 두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낙관론적으로는 조정이 필요한데 마침 이유가 생겼다, 뭐 네, 이런 맞아요. 해석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 이 관세 시행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금요일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장 개장하기 전에도 이 김서영 대표님과 함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딱 드린 대로 사실 시장 흐름이 좀 흘러갔었고 지금 예상 체결 지수에서도 어찌 보면 금요일 시장의 상승분을 지수 자체는 좀 반납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또 대형주와 중소형주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매수세가 좀 코스피 시장에서 이어졌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저희가 이 점도 조금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미증시 관련해서 금요일부터 이 주말 사이에 참 이슈가 많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자, 10월 13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국내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 거 참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일본 증시는 이 주말 사이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이 붕괴되었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스포츠의 날로 일본 시장이 쉬어가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 투자자들의 희비 교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만 보고는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는데 자, 우선은 코스피가 오늘 1.68% 내리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현재 3,550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비슷한 하락세 1.68% 내리면서 현재 845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지켜보셔야겠죠.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에서 4% 내외의 하락세로 거래 출발합니다. 최근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91,300원에 SK하이닉스는 400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아주 소폭의 반등 0.7% 오르면서 36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0.27% 강보합권 속에서 금요일장의 오름세, 우선은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4,700원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에서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3% 가까이 내리면서 2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대 약세, 기아와 한화오션이 소폭의 상승불 켜냅니다. 한화오션의 현재가는 11만 300원, 0.91%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살펴보시면요. 상승 종목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위에서 15위까지 중에 지금 케어젠만 홀로 강보합권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 넘게 내리면서 45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1%대 약세, 펩트론도 2% 넘게 내리면서 28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시총 상위단에서 유일하게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은 2.73%, 3% 가까이 내리면서 32만 500원 선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희비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을지 살펴보니 지금 코스피에서는 전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만 홀로 치솟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약보합권에 있는 게 통신과 운송장비 부품 정도는 조금 선방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형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3.62% 업종 지수가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도 3% 넘게 내리는 가운데 의료 정밀기기, IT 서비스, 제조까지도 2%대 내림세를 보입니다. 금요일장이 홀로 강했던 만큼 지금 중소형주 보다도 대형주가 훨씬 더 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지금 하락 업종이 전반적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업종별 추이 살펴보시면요. 지금 기타 제조가 홀로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 특히나 이 리튬과 관련된 종목이 이 업종의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기계 장비가 3%대 내림세, 비금속과 의료 정밀기기까지도 2%대 내림세,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들이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약세로 출발하는 가운데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76개, 100개도 채 되지 않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짙은 시장이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현재 2%대 내림세로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지금 1,427원 선에서 저희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 지수 홀로 치솟고 있고 오늘 지수가 낙폭을 좀 더 계속해서 깊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주건 중소형주단이건 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일단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상승률이 좀 높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이끌면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네. 재미없었어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면서 좀 갭이 좀 떴거든요. 아마 차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캔들과 그 5일선 있죠. 맨 위에 있는 5일 이평선이 좀 많이 떠 있을 경우는 이제 보통 갭이 많이 떴다는 표현을 쓰는데 갭이 많이 뜨게 되면 보통 그거를 줄여주는 이제 조정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적정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좀 뭔가 패턴이 깨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소금만 몰아치면은 이런 차트가 깨지는 건 너무 일상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차티스트 분들 뭐 차트를 공부하셔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코스닥 차트가 깨져가지고 이게 당분간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단기간에 눌린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올해 이제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하락한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오후에 좀 돌리고 끝낼지 아니면은 내일부터 돌릴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이제 살짝 변동성이 있을 때 이걸 이용해가지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기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국내 증시 점검을 한 만큼 국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네. 여쭤볼게요. 앞서 이 중소형주가 금요일장에도 참 약했었던 모습 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의 어떤 반등은 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시장 분위기가 이게 대형에서 중소형주로 퍼지는 시기가 올까? 이거 기다리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살짝 넘어가는 느낌 들다가 안 돌아왔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대형주에서 이제 러셀 한번 갔다가 왔어요. 그쵸.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시점에 이제 살짝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감정 싸움 때문에 네. 그름이 좀 끊긴 거는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원래대로 턴이 돌아와서 이제 이게 갑자기 중소형주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리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대형주 타임이 다시 와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돌린 다음에 그 이후에 중소형주 타임으로 갈 거다라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단 좀 딜레이는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이번 마지막 분기 때 3분기, 네. 4분기 때 실적을 돌릴 만한 기업들과 업종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쪽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은 것 같고 불과 우리가 한 2, 3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되게 잘 갈 때 좀 조정이 왔으면 하는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왔죠? 손 안 나가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네. 오히려 지금이 손이 좀 나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막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평생 주식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예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안 거죠. 하는 거라고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새로 네. 나온 이슈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얘기했다? 아예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슈가 없거든요. 계속 나왔었던 게 재탕, 삼탕, 사탕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걷어들이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적절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월가에서 얘기한 게 딱 맞아요. 제가 오랜만에 월가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네. 쉬어가야 되는 시점에 적절한 핑계거리가 나왔다. 마침. 네, 전 딱 그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시장이 항상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조정의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뭐든지 간에. 거기에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맞아요. 네. 거기에 딱 이제 뭔가 의민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좀 주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보통 손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폼 느끼셨던 분들 조정 한 번만 와라 내가 매수해 줄게라고 했던 분들 막상 오면 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손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매수 잘 해두시면 연말쯤에 대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존의 의견은요. 그대로 이어갑니다. 정말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막상 하락하는 시장을 보면은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만큼 오늘 이 새벽 방송 댓글에서부터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줍줍하신 분들이 진짜 승자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시세를 잘 가져왔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12만 전자, 56만 닉스까지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신규 진입에 좀 기회를 내어줄지 오늘 같은 경우를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좀 아니고요. 조금 어.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좀 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네. 근데 희한하죠. 이게 증권사들이 갑자기 이 목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면 지수가 조정이 옵니다. 희한해요.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증권사의 펀드가 갑자기 뭐 사상 최고치로 펀드 자금이 모였다라고 하면 조정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져가는 거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너무 빨랐어요. 우리나라 시총 1위 맞아요. 종목인데 계속 얘기해 주셨죠. 이렇게 가기 좀 빨랐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 조금 머물면서 9만 원대를 좀 확실히 안전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좀 만드는 그런 횡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좀 편해요. 네. 그러니까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중간에 좀 가기 높은 상승이 있는데 그 이후에 특정 자리에서 항상 지지 라인을 확고하게 하고 이제 매물대를 딱
고정적으로 잡아버리는 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이제 아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1주, 뭐 길게는 한 2주 정도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11,000원대를 딱 밑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두고 지지 라인을 만드는 것도 좀 좋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지지 라인을 딱 발돋움해서 더 10만 원대를 올라가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약한 것보다는 오히려 딱 확고한 어떤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좀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은 특히나 처음부터 계속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시점이 필요해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실 먼저 하이닉스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이제 얘도 좀 쉬어가는 시점이 좀 필요하고 좀 뭔가 공고한 자리가 좀 필요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했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그리고 그 전에 거래일에 좀 너무 붕 떴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이틀 연속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정을 만들어 주면서 사실 5일선 갭도 지금 되게 멉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쉬어가주면서 적정점을 좀 취해가면서 지금 자리를 좀 공고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그 전에 이렇게 급등하기 지난번 전쯤에요. 30만 원 좀 30만 5만 원 정도에서 좀 몇 주 쉬어주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자리를 삼성전자는 좀 지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은데 하이닉스는 너무 지금 이틀 동안 갭이 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불가피한 어찌 보면 쉬어가는 숨고르기는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 9만 원대를 잘 저희가 좀 다지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미국에서 나온 소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특허 침해로 인해서 6,300억 원 정도를 뭐 배상을 해야 된다.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기업의 이 특허 관련해서 갤럭시나 아니면 네. 노트북이 이 특허 기술을 좀 침해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 이런 특허 기술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간중간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지 아니면 저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뉴스일까요? 일단 이거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고요. 각 회사에 있는 변호사들의 영역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제 이 기술이 더 세분화돼 가면서 그 세분화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허 출원하는 그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오죽하면은 삼성전자가 옛날 주가가 못 갈 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비판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미국에서 특허도 한동안 낸 적도 오래됐고 특허 요즘에 안 내냐? 이거 가지고 비판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 자체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밀린다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이런 걸 맞았을 때는 소송을 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기사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특허가 침해받았을 때 다른 국가,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한테 기업들한테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삼성전자 뭐 몇백억, 몇천억 통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소송은요. 기업 간 소송은 참 깁니다. 아, 그쵸. 정말 빨리 네. 끝낼 수 있으면 정말 협상을 통해서 빨리 끝낼 수 있고 아니면은 길면은 뭐 진짜 막 4년, 5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러냐면은 조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은 기사만 찾아요. 이유를 찾아야 하는. 맞아요. 사람의 네. 심리가 항상 이제 좀 안 좋은 걸 찾는 그런 심리인 것 같은데 그 기업 간 소송은요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변호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이야기 살펴봤고요. 앞서 이 삼성전자가 워낙 좀 빠르게 올라왔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엔비디아랑 테슬라도 같이 네.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M7에 대한 전략 뭐 잠시 점검을 해볼 텐데 워낙 급락이 좀 금요일장에 도드라지긴 했었지만 대표님은 그렇게 역시나 걱정할 필요 없는 하락이었다라고 보실 것 같거든요. 네, 적절할 자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제가 항상 중립기업을 넣었던 기업. 애플? 네, 네. 애플의 CEO 교체. 네, 드디어. 명절 중에 제가 또 좋은 소식. 그래서 중립이었잖아요. 자, 중립에서 살짝 사양하겠습니다. 애플 관심 가지십시오. 아까 우리 또 애플 항상 제가 예전 방송할 때부터 애호박님이라고 제가 부르는 분이 계세요. 애플 맞아요. 오늘 막차입니다. 님이신데 오늘은 저 동의합니다. 네, 애플 애플 지금 한번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지금 애플 내에서도 지금 이제 후계자가 누구누구가 될 것이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월가는 올해 초부터도 바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팀쿡 물러날 때 됐다 하면서 저도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애플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CEO가 빨리 교체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 초쯤 되면 이제 아마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미국 기업들은 CEO
교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어떤 컬러가 확 바뀌는 거를 보통 그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워낙,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애플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월가의 트레이더들도 이거를 바랬던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은 소식. 그래서 이제 M7, 애플을 포함해서 M7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를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살짝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로소 대표님에게서 M7을 네. 좀 네. 들었습니다. 애플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사실 스티브 잡스에서 팀 쿡으로 넘어오고 나서도 기업의 네. 색채가 많이 바뀐 거를 뭐 소비자로서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 CEO가 교체된다면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는 퀄컴 볼게요. 사실 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빠진 가운데 중국에서 반독점 조사에 나섰다. 네. 이 오토톡스라는 기업 인수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퀄컴도 여기에 또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도 퀄컴은 이 문제 조금 오래 가져가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미국 기업을 건드리는 케이스는요, 다 그냥 협상 차원이라 보시면 돼요. 뭐 하도 지금 중국은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아마 다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뭔가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서로 뭔가의 핑계를 잡아가지고 서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퀄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이슈는 조금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퀄컴에 대한 어떤 이 밸류를 내린다라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퀄컴도 저는 그대로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이거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퀄컴도 한번 이제 슬슬 한번 돈을 꺼내볼까 이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퀄컴에 대한 의견까지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대표님께서 항상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지금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여파로 저희가 CPI와 같은 지표를 또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늦어지게 됐더라고요. 네. 원래 뭐 CPI 15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24일로 미뤄졌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그러면 베이지북의 영향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네. 지금 이 지표 깜깜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했으면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딱 지표를 신경 쓰는 건 다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과연 추가로 이루어질 그쵸,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15일에서 24일 미뤄진다고 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유가까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뭐 그 위로 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이번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과연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9월에 이어서 지금 많이 나빠졌냐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굳이 10월달에 추가 금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건 그거 하나입니다. 셧다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굳이 불편함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셧다운 이슈가 나왔을 때 매년 이맘때쯤 되면 셧다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서로 협상을 못 하게 되면. 근데 아마 이것도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죠. 해외에서 지금 또 중국이랑 싸우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미 행정부 지금 엄청 바쁠 거예요. 내외로 싸우느라.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 이번 달에 그렇게 크게 저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지금 좀 노멀한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아마 금리 인하를 발표하게 된 시점쯤 되면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난달과 그렇게 달라진 기조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해서 굳이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부각이 되고 네. 있는데 뭐 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습니다. 네. 금 ETF보다도 실물에 대한 뭐 투자 방식이나 네. 이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셔다운 상황에도 크게 뭐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네. 금요일장에서는 확실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채권이요. 저는 이제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이랑 환율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하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나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뭐 대학교 때 배우셨거나 책으로 배우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끔 우리가 그런 이론적인 부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가끔 있거든요. 대외적인 이슈가 너무 강력할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환율을 제가 지금 분석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채권이나 환율은 결국은 또 상대적 개념이고 각 국가 간의 개념이고 이슈가 너무 많고 그리고 대외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채권 시장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세계가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안 맞는 시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경제 위기급으로 가야 정상이죠. 환율 1,400원대 돌파하고 뭐 지금 해외 뭐 공항 가면은 환전을 뭐 2,000원대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우리나라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고 외국인들 안 들어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과 좀 반대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좀 내려놓고 이제 환율과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도 요즘에 너무 헷갈려가지고 뭐 하루 이틀 맞았다 하더라도요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쪽보다는 매크로 이슈 뭐 이런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지금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채권에 대한 부분 지금 저희가 좀 이론대로 가지 않는 네. 그런 변수가 많은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보면은 지금 조금 나아질까 싶었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오늘 막판에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또 어떤 소식이 나오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적으로 좀 개선될 만한 어떤 이슈가 나올까? 과연 미국에서 뭔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부거든요. 그쵸, 일단 네. 이번에 오늘의 이 흐름 자체가 장 막판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길면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매도나 도망이나 뭐 손절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도망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변동성은 저희가 주의하되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전략의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시장 상황은 양 지수가 1% 내외의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91,700원, SK하이닉스는 4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홀로 1%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시장은 오늘 스포츠의 날로 휴장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 다가올 중화권 증시는 오늘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그에 앞서서 저희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장팀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잘 쉬었는데 사실 금요일장의 중화권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가 맞아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봐야 오늘장도 대비를 잘 해보게 될 텐데 우선은 금요일장 마감 정리 우리 이하림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 중국 시장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희토류에 대해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번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0.9%대 하락했고요. 선전 성분지수도 2.7%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상황이 다르지 않아서요. 1.7%대 하락을 했고요.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대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업종별로는 어땠는지도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상해 종합지수 측면에서는 특히나 반도체랑 배터리 쪽에서 이 하락세가 크게 나왔는데요. 반도체부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하이광 정보기술이 8%대 빠졌고요. 캠브리콘도 6%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북방화창 같은 경우에도 4%대 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 봐도요. 이 CATL이 무려 6%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EV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0%대 두 자릿수 낙폭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전 쪽에서도 이 하락 흐름이 좀 크게 나와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대 빠졌다는 점까지 체크를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좀 수급이 들어왔냐면 그동안 흐름이 좀 약했던 은행 쪽은 오히려 좀 수급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증권 쪽도 흐름이 좀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면상에서 제가 찾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쪽에서도 좀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고 여기 있습니다. 농업, 축산, 어업 쪽 이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와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냈고요. 건자재 쪽에서도 흐름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이 건자재 쪽과 그리고 부동산 개발 쪽도 좀 괜찮았거든요. 부동산 개발 쪽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부동산 개발, 건자재 쪽과 관련해서는 이 관련 개별 종목 호재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만 지수는 어땠는지도 조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만 가권 지수가 이 금요일장에는 신해혁명 기념일로 국경절이라서 휴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가권 지수는 목요일장 기준이고요. 대만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TSMC도 당연히 휴장을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따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TSMC가 미국장에서 6%대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대만 경제부가 주말 사이에 성명을 좀 냈는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이번 통제 대상에 포함된 희토류 원소들이 대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희토류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반도체 제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트럼프가 이제 주말 사이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늘 장에서는 흐름이 또 어떨지 다른 모습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점까지는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주요 종목들이죠. 중국장의 T10 종목들 어떤 흐름 보였는지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이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에 4%대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거고요. 미장에도 ADR에도 지금 알리바바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미장에서는 무려 8%가 빠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관세를 그러면 추가 관세 100%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있는데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처럼 이 최근에 몇몇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잖아요. 그랬었죠. 과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에서는 더 낙폭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이투안으로 넘어가 보면 메이투안도 1.8%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의 HSBC 같은 경우는 메이투안의 목표 주가를 125 홍콩달러에서 114 홍콩달러로 낮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조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징동닷컴 역시 2.8%대 거의 3%대에 가까운 하락세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비아디로 넘어가 보면요. 비아디도 1.8%대 하락을 하기는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비아디가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L4 등급의 자율주행 버스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 입찰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L4 등급이면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미뤄봤을 때 이제 비아디가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5%대 내렸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있었는데 이 지리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갤럭시라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브랜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연간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는 전기차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이 개별적으로는 각자 할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3.5%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제프리스는 텐센트의 목표 주가를 794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텐센트의 게임 사업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흐름 어떨지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샤오미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2%대 빠졌습니다. 샤오미 역시 금요일 장에서 1억 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만 이 소식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시면 바이두입니다. 바이두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반대급부적으로 네. 이런 악영향도 크게 나왔다라는 해석이 좀 나와서요. 이제 금요일장에서 5%대 빠지는 모습이었고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MIC가 정말 크게 빠졌는데요. 또 7%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에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SMIC가 PER 300배 초과로 인해서 융자담보 거래가 금지가 되었었거든요. 이 같은 소식 때문에 홍콩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SMIC가 크게 빠졌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금요일장 마감이 되고 나서 거의 다 풀렸어요, 제한이.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 다시 담보 비율이 70%로 올라간다. 이제 본토장에서도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SMIC가 큰 폭으로 좀 급락했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주요 벤치마크 지수들 마감 상황 어땠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죠. CSI 300 지수가 1.9%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지수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오히려 이 정도면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이 지수들이 너무나도 크게 빠졌기 때문에 차이넥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대 급락을 했고요.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50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나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흐름 어떨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좀 잘 간 종목들은 있습니다. 네. 상봉 시멘트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티커 코드로 한번 살펴보시면 00067이고요. 이 심천 성강통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HTS에는 가끔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서 가지고 왔고 네. 금요일장 기준으로 6%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 이제 건자재도 잘 갔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개발 쪽도 잘 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잘 갔으니까 시멘트가 잘 갔나 보다 했는데 그 이유만 있는 거는 아니고 상봉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다른 펀드들과 공동 출자로 국제사무관리합작기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합작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반도체 산업용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네. 장수 신화 반도체 과학기술 유한공사에 총 5천억 위안을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이 신화 반도체가 중국 내에서는 가장 큰 다결정 실리콘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봉 시멘트라는 회사가 본업인 건자재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 사업 또 요즘에 핫한 반도체 쪽에도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좀 규모가 아주 큰 기업은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도 좀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뭐 실리콘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상봉 시멘트라는 특징주를 살펴봤고 앞서 차트 이렇게 봤을 때 알리바바랑 SMIC는 좀 비슷하게 맞아요. 많이 올라오다가 훅 빠지면서 약간 장기선을 이 지지 라인으로 잘 삼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주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는 제프리스에서 최근에 AI 성장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토픽으로 꼽으면서 $230 ADR 기준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특히나 T10도 많은 약세를 보였는데 주말 사이에 또 이슈들이 더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 내용도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미중 갈등 약간 중국의 입장에서 좀 저희가 현지 매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경절 이후에 미중 관계가 다시 냉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성장주들도 굉장히 많은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다시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무부는 고율 관세로 협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필요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희토류 카드를 꺼냈는데요. 수출 통제는 금지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원에 대한 관리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군사용 그리고 AI용 희토류는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고요. 민간용은 허가제로 두겠다는 방침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무역 이슈에서 그칠 부분은 아니고요. 기술 패권과 그리고 공급망 통제권의 경쟁으로 봐야겠습니다. 4월 상호관세 공포 이후에 다소 완화되던 이 기류가 다시 전략자원 전쟁으로 옮겨붙은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중국 정부는 이번 대립을 계기로 산업 구조를 다시 다듬으려고 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은 가성비 전쟁을 유발하던 무질서한 가격 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고요. 기업 수익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비 경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첨단 배터리와 또 AI용 전력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내부 공급망 자립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희토류, 그리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신에너지 소재까지 정말 정책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조치는 외부 압박에는 단호히 그리고 내부 산업은 고도화한다는 이런 명확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공업정보화부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의료, 첨단 소재 산업의 밸류체인을 재편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 특히 예를 들어서 희토류, 전력망, 그리고 신소재 기업들은 단기 조정보다는 정책 수혜의 초기 국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의 초기 국면이라는 평가 정말 좀 기대심을 많이 자아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토류, 전력망, 신소재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현지 매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희토류, 전력망, 신소재 저희가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는 정책 수혜 기대감을 확인을 했는데 전반적인 중화권 증시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중국 증시 전망을 좀 전해드리려고 전문가 의견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번에 하나증권 김경환 수석은 이번 사태를 4월 상호관세 공포의 재현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공포는 훨씬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시장이 이미 양국 대립 패턴을 학습했다는 점, 그리고 둘째, 학습을 네, 했다는 계속- 말이 좀 웃겨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국면이 학습이 됐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협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이고요. 셋째로는 유동성 그리고 금리 환경이 4월보다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밸류에이션 부담과 성장주 쏠림은 단기 조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중 확대 유지를 제시했는데요. 즉 지금의 긴장은 오히려 성장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다는 오.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봤는데 T10 중에서도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을 맞아요. 겪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가라고 살짝 생각을 했는데 박앤세일 역시 중인가? 네, 수석님도 이렇게 평가를 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특히 진심으로 노리고 있어요. 아, 좀 웃겨요, 아니, 말하는 자꾸 웃음이 자꾸 새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다. 네,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아,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오고 있나? 네, 아 이거 저가 매수 안 그래도 백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타이밍이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석님은 특히 11월 에이펙 정상회담을 전후로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AI 그리고 반도체, 신에너지 등 이런 구조적 성장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지금의 미중 갈등은 단기적인 관세 충돌을 넘어서요. 기술, 자원, 공급망 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시장의 이 흐름은 이미 경험을 했고 공포 대신 기회의 패턴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내재된 기술력과 정책 수혜 기업의 가치도 부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또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글을 썼습니다. 갈등이 심화되는 국면에 이런 글을 적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쵸. 이 갈등이 계속해서 뭐 강화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좀 더 약화가 될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미중 모두가 지금 정상회담 카드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긴장이 또 위기이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중 갈등 소식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김서희 아나운서가 짚어준 것처럼 지금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 에이펙 그리고 11월 1일부터 그 중국에 대한 관세 뭐 발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이 또 하나의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채팅창에서 우선님께서는 어서 내려오세요 라고도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간디바님께서도 이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다 같이 너무 큰 위기라고는 느끼지 않는 그런 감정을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학습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중하게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금요일장 마감 정리 그리고 현지 매체 이슈 정리에 김서희 아나운서, 이하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곧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짜봐야겠죠. 월요일입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워낙 중국과 관련된 소식이 많아서 저희가 체크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 히토류 카드도 다시 한번 불거졌고 항만 수수료 인상에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까지 미중 갈등이 여러 국면에서 다시 좀 스파크가 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에이펙 회의 또 11월 관세 협상 앞두고 양국이 치킨 게임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 이제 11일에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추가 100%를 발표하면서 이게 또 지난 4월 같은 고율 관세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무역 갈등의 그 원인을 먼저 이제 좀 짚어보면 이렇게 확대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우선 지난 9일에 미국이
그 관세 전쟁 때, 지난 4월 관세 전쟁 때 발표했던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14일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이에 대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반발을 하면서 같은 날 9일과 또 10일에 연이어서 이제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하겠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는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 더 강화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밝히면서 이 미중 이 관세 전쟁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6월 런던 회담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이펙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출 통제 강화라는 강수를 줬습니다. 이게 예상외로 중국 정부가 되게 강도 높은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이 미국이 대중국 관세 추가 100% 카드를 꺼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예상외로 좀 카드를 굉장히 강하게 썼다. 이번 미중 갈등 이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중국이 예상외로 이렇게 히토류 카드를 꺼냈다는 거는 그만큼 에이펙 회담을 앞두고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협상 위치를 좀 선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만큼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 11월 관세 협상 앞두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100%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만큼의 강력한 카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일에는 또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는 민용 목적의 합법적 신청을 승인한다라고 하면서 협상 여지를 또 남겼고요. 트럼프도 소셜미디어에 미국, 중국 모두 이와 같은 관세 전쟁은 이와 같은 관세 전쟁을 위해서 자국의 불황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23%로 좀 낮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 같은 이런 100% 고율 관세 전쟁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에이펙 그 기간에 정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10월 말 이벤트를 정말 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요일장에 본토 증시가 좀 크게 조정을 받았고 주요 지수도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 저희가 앞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나 AI 관련된 종목들 당분간 좀 변동성을 가져갈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에이펙 그 정상회담 열릴 여부를 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좀 조정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관세 전쟁은 오히려 중국 정부에게는 첨단 기술 산업의 국산화 전략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되다 보니 저는 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 채팅에서도 이 부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중국의 지표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9월 CPI와 PPI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물가 지수가 좀 하락세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 디플레 우려가 또 한번 불거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9월 CPI와 PPI의 그 시장 예상치를 보면 전월보다는 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이너스 증가율 수치입니다. 지금 이번에 10월 국경절 때도 보면 이 소비 데이터들 발표되는 것들 보면 예상보다는 또 내수 경기가 여전히 좀 지지부진함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만약 9월 CPI 지수 그리고 또 실물 경제 지표, 뭐 소비 지표나 이런 생산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저는 10월경에는 중국 정부가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중국 정부의 어떤 통화 정책도 함께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준율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주말에 그 미중 관세 전쟁이 좀 확대되면서 아마 오늘 중국 증시는 일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지난 4월 고율 관세 시기와 가장 큰 점은 이미 학습 효과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양국의 재차 100% 고율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고율관세 발표 이후보다는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4월 고율관세 발표 이후 그 당시 7일 때에 중국 증시 한 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시 우선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장 중국 증시를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아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업종 중심으로는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또 에이펙 기간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10월 말에 중국에서는 또 사중전회가 있고 산업 전략적 방향성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T 업종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시에 이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반도체 IT 관련된 이 종목에서는 조정 시 매수 전략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장 추이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의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아침 이 미증시 흐름부터 해서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글로벌 마켓 인터뷰 그리고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